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재연구TV는 멀리 경남 밀양시 삼낭진읍에 자리하고 있는 여여정사를 찾았습니다. 이 여여정사는 정말 대단한 사찰입니다. 오늘 참 얼마 동안 제가 꼭 찾아보고 싶었던 사찰인데 마침 제가 모 학술대회에서 훌륭한 스님을 친견하게 되어서 그 스님을 찾아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여여정사 주지로 재임하고 계시는 도명 스님이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도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할애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고 무척 스님의 마음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오히려 찾아주셨어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듣자 하오니 이 가야 불교와 또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에 또 한 나라인 금관가야, 즉 말하면 사국시대가 개막되었는데도 삼국시대로 지칭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이 스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나라 불교가 가야시대에 유입돼 왔다, 신라시대에 유입돼 하는 이런 설에 대해서 가야가 훨씬 앞선 연대에 돌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 스님께서 가야 불교의 빗장을 열다란 이런 주옥 같은 책을 또 그 원고를 쓰셔서 편찬을 해내시네요. 예. 먼저 스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스님의 중요한 부분만, 네. 많은 일들을 하신 의뢰라서 아주 핵심되는 부분만 프로필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네.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마을사인 여여정사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범어사 박물관에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부관장 소임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부산 경남 지역 가야 지역에 계신 스님들과 함께 가야문화진흥원이라는 사단 법인체의 이사장 소임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여여정사해서 도명 스님이라고 클릭을 하면은 그 엄청난 기사들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각종 학술대회 가서 발표도 하시고 이제 정평이 그런 분야에 아주 높게 나 있는 우리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뵙기 정말 어려운 어른을 오늘 제가 한번 찾아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 스님 가야 불교에 대해서 연구원을 개설하고 사단 법인체를 만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설하고 거기 이사장까지 큰 소임을 맡으셨는데 스님이 생각하기로, 스님이 연구하기로 가야 불교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2009년 지금 현재 범어사 방장 큰 스님이신 정자 여자 정혁 큰 스님께서 저희 출가 은사이신데 2009년도에 김해에 여여정사 포교원을 개원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포교원을 개원하고 거기에 이제 저한테 주지소임을 맡기셨죠. 아, 사실은 그러시군요. 초기에 저는 산을 좋아하고 또 뭐 제 나이가 그래 많지는 않은데 제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기계치고 컴퓨터도 못하고 그러시군요. 또 뭐 옛날 이런 좀 그 옛 정서를 좋아하고 그래서 산에 살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제 어른 스님께서 부처님의 법음을 펴라 하고 시중에 그렇게 소위 이제 낙가산으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몇 해간은 정말 적응한다고 힘들고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혹시 이거는 이 말씀은 여담입니다만은 스님께서 우리가 뵙기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나도 고민을 하는데 정말 미남이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미남이고 이래서 그래 스카우트 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네. 출가 전에 네. 거의 뭐 미꾸라지 정도로 이래 이 의미가 없었는데 출가하고 좀 예. 용된 케이스입니다. 아이고 겸손하시다. 예. 그래서 2009년도에 네. 이제 김해 지역에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예. 김해는 옛 가야, 가락국, 이제 나중에 이제 금강국, 금강가야라고 이렇게 변했는데 예. 예, 가락국의 또 수도고 예. 또 거기에 있는 은하사, 장유사, 그 다음에 해은사, 그 다음에 흥부암, 네. 성조암, 예. 뭐 이런 여러 사찰들, 이런 사찰들이 전부 다 가야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가야 불교 연기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가야국을 처음 여신 어른이 또 김수로 대왕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김수로 대왕이 또 개인적으로는 그 7명의 아들이 다 출가를 해서 절집을 다 가졌잖아요. 그게 이제 가야 불교가 이미 이제 태동한 것인데, 그 전에 가야 불교를 그 금강 가야국에 처음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누구십니까? 처음 이 땅에 이제 불교를 전해오신 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수로왕의 비인, 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후. 네네. 허황옥. 예, 원래 이름은 이제 공주 때는 허황옥인데, 예. 이제 나중에 시집 오고 이제 왕후가 되시고 나서는 허왕후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예. 왕후 또는 예. 뭐 기록에는 황후라고 된 예. 것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오실 때 배로 오는데 바다로 나가니까 파도가 많이 쳐서 네네. 그래서 다시 배를 돌렸다 그래요. 돌려서 부왕인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이 탑을 싣고 가면 파도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 탑을 싣고 오니까 파도가 잠잡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탑을 일명 이제 원래는 파사석탑이라고 하는데 일명 진풍탑. 예, 진풍탑. 바람을 진정시킨다. 예. 그러니까 그 파사석탑이라는 그 탑을 배에 싣고 와서 풍랑을 면했다. 다시 말하면 인도에서 가야 금강가야까지 바다를 이용해서 이제 허황우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 심한 파도의 그 위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석탑의 부재를 싣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설에는 이제 조선 후기에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평형석, 벨라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삼국 유사 파사석탑조에는 분명히 탑을 싣고 왔다. 그녀의 오빠인 장유화상께서 이 땅에 처음 불교를 전했다. 그런데 장유화상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후대의 기록, 1544년에 그 유명한 신제 주세붕, 백운동서원을 만드신 아주 고수 유학자시죠. 예, 주세붕 선생님 유명한 분 아니에요? 유명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김해에 그분의 스승님이 계셔서 한 10여 년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그때 장유사의 주지신 천옥 스님이 중창을 하시면서 아이고 주세봉 선생님 중창기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1544년에 씌어진 신제 주세봉의 장유사 중창기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창기에 보면 이제 장유화상이 나오죠. 장유화상이 나오고 장유화상에 대해서 월지국의 신성 이렇게 나옵니다. 월지국의 신비스러운 스님. 월지국이라면 어디를 표현하고 있는가요? 당시에는 이제 인도 내지는 중앙아시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쇼카 왕. 아소카. 이제 허왕후 장유화상은 기원 후의 인물이고 기원 전후의 인물이고 아쇼카 대왕은 기원 전 3, 4세기 인물인데 그때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스리랑카의 마힌다와 상가미타라는 왕자와 공주를 보내서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00여 년 전에 그런 전법의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유타국도 기원 전에서부터 해가 굉장히 불교가 왕성한 그런 불교 국가라고 하니까 예, 그런 전도의 목적으로 네. 장유화상께서 먼저 오고 예. 먼저 와서 상인들을 따라서 항상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상인들이 먼저 가고 네. 비단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옥이 먼저 갑니다. 옥의 길이 있고 비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교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장유화상이 네. 오고 그 다음에 허왕우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허왕우에 대한 기록은 우리 역사서라 할까요? 그 삼국유사에 보면 가락국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허왕우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처음에 가락국에 와서 뭐 국왕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국왕들이 만들어가니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허왕우가 사실상 가락국의 그 어떤 개창과 더불어서 불교가 허왕우로 인해서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교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 들어와 있다가 이제 차츰 국교로 인정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과 함께 장유화상이 먼저 왔고 그 장유화상이 이제 머물렀다는 곳이 은하사 뒤쪽에 있는 영구암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영구암에서 이제 예, 소위 그 토굴처럼 그래 사시면서 수로왕이 보니까 가락국기에도 보면 수로왕께서 임시도읍을 정할 때 신답평이 임시도읍을 정할 때 여기는 이 땅은 모양은 엮기과 같고 16난이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수로왕께서 창건하신 절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허왕우 오시고 나서 허왕우와 첫날 밤을 보냈던 그 명울산 자락에 절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를 짓고 네. 수로왕께서 다 틀을 잡고 그리고 장유사도 수로왕께서 틀을 잡고 장유화상이 처음 주지가 되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 황후의 오빠 되시는 분도 여기 와서 절을 지었다.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있구나. 예, 예, 그렇습니까? 장유화상도 이제 은하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장유화상이 틀을 잡고 지었다라고 하는데 수로왕이 굉장히 풍수에 밝았던 분이고 수로왕이 이미 불교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만나 보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수로왕은 젊은 청년 군주로서 굉장히 그 새로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그 젊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역량도 뛰어났고 도전적인 분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의기투합 되었을 때 이 장유화상이 수로왕을 보니까 지혜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래서 내 동생 황옥을 두 분이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후에 허왕우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장유화상은 이미 먼저 왔기 때문에 가락국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역사에 비어있는 기록들을 함께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추측을 해보면 이런 스토리가 충분히 그래 이제 우리 가야 불교 유입을 우리 설화에서 이 사단 구조로 이렇게 분석하면 발단은 결국 장육사를 창건하신 오라버니가 불교라는 존재를 끌고 왔네요. 왔는 게 이 발단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그 자기의 여동생과 금강가의 군주이신 김수로 대왕과의 인연을 맺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 이제 함으로 인해서 불교도 같이 융합이 되고 또 인연관계도 같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허황옥왕후와 김수로왕이 이제 하나가 일체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파사탑이라든지 또 그 아까 장유사란 절들이 이제 결과부로 우리 설화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리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가 언제쯤 되나요? 서기 예. 이제 42년도에 김수로왕께서 김해 구지봉에서 가락국 이제 대가야국을 창건하셨다 이제 이렇게 그 뭐 설화에 나오는 보면 구지가에서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뭐 그런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서기 42년이고 42년이고 6년 이후인 서기 48년에 허왕후가 도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수로왕은 42년에 나라를 따로 개국을 하셨고, 그래 이제 수로왕이 개국할 때 국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실제로 김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450톤 정도 되는, 예. 한 400톤 정도 되나? 예, 그 구산동, 네, 그 고인돌이 있는데, 예, 그 고인돌을 그렇게 안치하려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끌고 가가 그 자리에 안치한 거거든요. 2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수로왕이 오기 전에 그 분명히 국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국왕 사회, 일종의 이제 그 부족 국가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미 이 고구려백제 신라가 다 왕성해졌고, 그러니까 이 국왕 사회는 옛날에 었던 그런 낡은 그 국가 시스템으로는 부족 국가 정도로 안 되니까 유능한 어떤 군주를 네. 모셔야 되는데, 네. 그걸 모시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제천 행사, 그 퍼포먼스를 구지봉에서 했고, 그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샤먼 킹이라고 하는 이런 제사장들은 그냥 하늘에 뭐 이렇게 제사 올리고 하늘에 기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경세 군주로서의 현실적인 안목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였죠. 네. 예, 그러니까 국왕 사회를 통합해서 수로왕이 이제 가야를 세운 거죠. 수로왕도 분명히 불교를 이미 알고 있었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수로왕은 불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유교, 불교, 도교 사실은 모든 종교를 통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채택을 하면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기에 좀 유리합니다. 네. 부다라고 하는 네. 절대적인 존재를 네. 투사해서 네. 국가 경영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로왕은 분명히 이 불교를 그 국교화하려고 한 노력들이 있고, 네. 그래서 당신이 지은 절들이 신국사, 진국사, 흥국사부터 해서 여러 절들이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잠깐 하였던 그 가야 불교의 유입. 그래, 가야 불교에 대해서 지금 김해 쪽에 사는 학술기관 또는 학자들은 상당히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례가 엿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예, 스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처음에는 뭐 제가 김해 살다 보니까 이제 이 가야 불교라는 게 참 좋은 콘텐츠다. 네. 그래서 우리 불교 역사 문화니까 네. 이것을 조금 보존도 하고 좀 헌창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좀 했더니 네. 기존에 우리 가야사 주류 사학계에서는 네. 학자들이 뭐 거의 반대를 다 하고 가야 불교의 그 근거가 미약하다 부터 해가 뭐 심지어는 책 쓰고 논문 쓰면서 네. 가야 불교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가야 불교 부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가야의 건국자인 김수로왕과 허왕후도 부정하죠. 부정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나오느냐. 네. 그리고 허왕후는 인도가 그 먼데, 그는 거짓말이다. 그 옛날에 인도와 우리가 교류할 수가 없다. 선박 기술도 없고, 그리고 항해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심지어는 가야가 분명히 서기 42년에 건국됐다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고, 또 삼국 사기에도 김유신을 얘기하면서 그 12대 선조는 수로왕이다 하고 그렇죠. 분명히 그 네. 얘기가 나오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가야는 3세기 말이나 이제 이렇게 가야가 성립되었다. 그걸 건국이라고 안 합니다. 성립이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라는 만들어졌는데 네. 그 나라가 군장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장 사회. 군장 사회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원시 부족 국가들이 만든 일종의 이제 부족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족 국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방울을 들고 그 부족을 지배했다.
지배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서양에서 쓰던 용어로 일본에서 이제 그 서양의 고고학과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정착했고 그것을 또 이제 이 가야에 그대로 적용시켰는데 네. 결국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예. 왜 이렇게 가야 치우기를 하는가. 예. 물론 신라도 이제 법화왕이 예, 구영왕한테 가야를 합병하고 나서 가야 치우기를 했지만은 예. 그 이후에 조선시대 역사에서나 이럴 때 예, 가야를 부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가야는 아주 철저히 지워지는데 소위 임나 일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럼 뭐 일정 하에는 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왜곡을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또 한보 또 우리는 앞으로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걸 자꾸 맞다 안 맞다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시민상을 가진 학자도 있고 친일학자도 있고 별 희한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군데 가서 그 학술 세미나나 또 발표하는 걸 들어봤는데 참 재미난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국가가 탄생하면 반드시 국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존재가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서랍문학에서는 하나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역대의 나라를 새롭게 연 그런 주 인물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난생신화에 근거하고 있는 게라. 그렇죠. 그 아래서 태어났다 이거지. 네. 그런데 그 정신없는 사람들은 난생신을 다른 데는 다 인정을 하면서 왜 가락국만 아래서 탄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것도 한번 짚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네. 제가 한 15년 전에 구지봉에 갔을 때는 구지봉 넓은 지성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구지봉이라 쓰는 지성묘가 있는데 예. 그 앞에 보면 넓은 광장에 둥글게 이렇게 가락국의 탄생, 다시 말하면 김수로 대왕이 하강했던 그런 6개 알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석조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 정도 발전이 돼 가고 있구나. 여기 김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주적으로 뭔가 이 금관가야라는 존재를 이렇게 세워보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옆에 국립박물관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5, 6년쯤 됐나요? 또 가니까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없었노 하니까 일부 지역의 학자들이 그거는 인정할 수 없었어. 이 김해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인원이 많아서 그걸 철거를 했다 하고 아마 그때 것은 김해 왕릉 쪽으로 아마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을 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생설화를 부정하는 김해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또 그를 동조하는 학자들의 사고는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해 시민들도 수로왕 허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듣고 민담설화를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은 42년 가야 건국이나 허왕우 인도 아유타고의 도래나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학계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벌써 이 가락국기의 근거가 되는 삼국유사조차 야사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제 정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해가지고 또 역사 전문가가 아닌 스님이 쓴 역사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몽고 항쟁기 때 그때 이렇게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이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윤색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정말 어불성설이고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수로왕과 허황후 이런 결혼 신화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세밀한 결혼 신화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예, 그렇고 가장 앞섰던 우리 민족들이 그 천수백 년 전, 원미로 따지면 뭐 천년도 훨씬 넘었죠. 넘은 시점에 그 다문화 이거를 실천하는 하나 시족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최초의 다문화 성씨가 김혜겸씨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말씀드린 거기 이제 답변을 예. 아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예.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주장으로 네. 부정하는데, 그래서 그 구지봉 위에 있던 예. 석조물, 예. 문난부터 해서 그런 석조물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김해를 찾아온 분들이 그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제가 후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일종의 뭐 문화재적인 그런 공간인데 맞지 않다.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그냥 그걸 없애기 위한 명분들이다. 네. 그래서 그걸 수로 왕릉 쪽에 치웠다라고 하는데 뭐 보니까 제대로 지금 그것을 이관해가 정리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점점 수로왕 허왕후를 신화화하고 가야의 건국 시기를 다 늦추고 네. 교과서에서도 점점 빼고 네. 그래서 국가라고 이렇게 가야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가야 성립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뭐 김해 시사다부터 해서 여러 곳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아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뭐 성립이다, 개국이다 이 어근의 차이를 두고 잠깐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그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성립도 분명하게 글자 그대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개창됐다는 것이나 성립됐다는 것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차별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론자들인기라.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표현인데 그것을 가지고 괜히 그 위축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고 뭐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역사니까 네. 좀 더 자랑스럽게 용어 선택도 좀 더 큰 용어, 좋은 용어를 쓰면 좋죠. 예.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이 유전적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 지금 또 보면 전국 자체도 이 참 뭐 그런 그 어떤 사상들을 아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굳이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뭐 대충 앞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예. 그 이제 가야 불교의 형태하고 뒤에 고구려를 통해서 이래 그 신라를 약간 경유해서 부부강 때 이자돈 선생이 순교함으로 해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그 국교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신라의 이제 정식으로 돌았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가 꽃피우게 되었다. 꽃피워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가야 불교의 형태와 또 훗날 신라로 유입되어 온 불교의 형태와는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삼국 불교를 네. 오랄 때는 사실은 신라 불교가 가장 그 도입 시기가 늦죠. 늦지. 예. 예, 우리가 고구려 불교는 372년이고 백제 불교는 384년, 12년 차인데 이제 신라 불교로 오면 연대가 뭐 500년대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삼국 유사에는 신라 불교가 좀 더 일찍 온 미천왕대인가 예, 그때 이제 그 아도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이차돈의 순교회가 네. 예,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데 백제 불교와 고구려 불교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은 했지만은 예, 신라 불교도 굉장히 그 이후에 또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가야를 포섭하면서
신라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역량과 그리고 기술력, 이제 가야가 굉장히 뛰어났던 게 문화, 하이테크 이런 기술력인데, 그렇죠. 예. 예, 그것을 다 흡수해서 신라가 굉장히 팽창하고, 이제 그 속에는 예, 가야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문화도 가지고 네. 왔는데 그 속에 불교 문화도 네. 가지고 예. 왔을 것이라고 보고, 예. 이제 가야와 신라의 어떤 차이를 본다면 신라는 밀교라든지 예, 그리고 나중에는 원효 스님, 화엄 스님 당대에는 이제 우리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 불교 예, 그것으로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불교가 통불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가야는 시작 때부터 이 가야 자체가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대륙과 해양의 그 접점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자체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전체를 아우르지만 네. 특히 부산, 김해 이쪽은 그 첨단에 정점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왕성하고 그래서 이 가야는 소위 융복합 문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고 그러면 가야의 정신문화인 종교도 처음 시작 때부터 통합적인 요소, 통불교적인 요소를 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점진적으로 통불교를 이루었다면 가야는 그 스타트 할 때부터 벌써 통불교적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 불교에 대해서 아까 대승적인 어떤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가야 불교의 대표적인 어떤 대승론을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소승, 대승을 나누는 것은 소승은 네. 이제 자기의 수행과 자기 완성. 네. 그래서 소승의 최고 과인은 아라한이죠. 네, 그렇죠. 근데 대승은 아라한을 넘어서 이타적인 이제 보살 그리고 위에 이제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해 주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면 예, 자리냐 이타냐 이건데 뭐 가야 불교는 그 시작 자체가 이타죠. 왜냐하면 금은 인도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 전파를 위해서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순사하는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승의 마음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예. 그 이제 우리 대승론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신라 시대 때 원효 성사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원효 성사의 그 대성 이게 이제 원효 성사가 당나라 구법기를 두 번이나 갔다가 두 번 다 사실은 실패했죠. 가지를 못하고. 근데 실패 중에 하나는 그 일체유심이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물론 법화경에 일체유심이라는 게 나옵니다만은, 그걸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하니까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걸 자기가 그걸 체험하고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대승불교가 삭트기 시작하고, 신라 삼국통일까지 그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네. 그런데 신라는 당시에 화랑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늘 인근의 잦은 침입이 있었던 백제국과의 관계에서 늘 고민을 했는데, 원효의 그 대승 사상이 본격화되면서, 그 이제 파괴를 했죠. 그죠? 되면서 저작거리 민중까지도 전부 다 이 대승 사상을 불어넣음으로 해서 결국 많은 신라인들이 심지어 거렁뱅이까지도 신라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면 다음 생에는 분명하게 좋은 어떤 인연을 타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어떤 환생적인 교훈까지도 원효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원효의 화쟁 사상과 신라 불교의 개혁에 대해서 조금 난해한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도명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뭐 원효 스님이나 신라 불교를 뭐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제 좀 역사를 바라보는 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화엄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철학 체계 또 궁극적인 그 불교가 화엄 불교인데, 화엄 사상은 일종의 이제 통합 사상이죠. 그래서
삼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니까 얼마나 서로 마음이 피폐해졌겠습니까? 네. 예, 뭐 옛날에는 주로 창칼로 직접 부딪혀가지고 사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구려 백제의 신라 삼국의 특히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그 유민들, 네. 근데 나라는 하나로 이제 이렇게 네. 통합해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상, 철학, 종교가 필요한데 그래서 불교를 엄격한 불교, 교학 불교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연불불교, 남아음의 타불을 이제 부름으로 해서 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 불교의 어떤 그런 기족 불교의 그런 흐름을 민중 불교로 그렇게 이제 바꾸어간 어떤 선각자적인 그런 해안을 갖춘 분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한 책자가 아마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이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잠깐 번외한 내용을 보면 흥황옥 신혼길 3일간의 여정을 최초로 밝히다. 흥황옥 공주가 올 때 그 기록이 가락국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국기를 또 특히 이제 흥황옥 그 도래 기사를 이렇게 쉬이 볼 수 없는 게 그때 온 인원들부터 해가지고 도착한 도착할 때 그것을 관망한 망산도부터 해가지고 주포 그 다음에 뭐 성제부터 해가 여러 이런 지점들이 나옵니다. 한 10개의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창작하거나 이렇게 상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겠죠. 분명한 역사를 이렇게 쭉 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그동안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불교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좀 연기적으로 사고하는 게 훈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의 이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인데, 통합적으로 보기도 하고 집중해야 될 때는 아주 깊이 파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제 이런 것을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 연구에 접목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여타의 다양한 책들보다 가락국기 원문을 보고 주로 연구를 했죠. 가락국기 원문을 보고 현장에 가서 답사해가지고 보니까 이미 답은 다 여기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최초에 아니면 이제 초기에 연구한 분들 어떤 권위자들이 잘못 개인적인 원서에 충실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에 앞서서 어떤 가설과 이론을 내놓으면 대부분의 후학들은 그 참고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야 불교의 빗장을 여는 이 내용들이 많은 우리 국내의 우리 지식인들이 전부 탐독을 하고 해서 가야 불교를 더욱더 인정하고 사국시대, 삼국시대를 인정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런 걸 가지고 기록 가지고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임나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곧 가야 불교 빗장을 열다 이 속에 해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1시간여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원효 스님과 또 신라 불교 이것은 불가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신라 불교가 결국 꽃피우게 되었던 그 장본인이 그 원효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사상은 우리가 두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불교계뿐만 아니고 거의 깊은 사상을 우리 국민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욱 선생님께서 그 원효 스님에 대한 책도 내시고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자인 걸로 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저는 주로 자꾸 그래도 지금 우리 도명 스님께서 사국 관계 또 가야 불교 관계를
자꾸 그 반복하는 것과 같이 저도 원효 스님과 관계해서 원효 스님은 파괴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논자들이 사실 많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파괴와 원효 스님하고는 결코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파괴는 누구라도 쉽게 말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원효 스님의 파괴는 일반인들이 일반 지식이 아는 파괴하고는 엄청난 차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원효 스님의 파괴는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신라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성이요 원효 스님의 화정이요 원용 회통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잠깐 제가 덧붙이자면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파괴를 하고 네. 할 때 우리가 속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세속으로 퇴했다, 예, 물러났다라고.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원효 스님 같은 분이나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은 보면 속퇴가 아니고 속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효 스님을 단순한 어떤 파괴한 분으로 보기보다 파괴하기 전에 벌써 그 시도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보면 당신은 이미 거기에 대한 당신의 미래와 운명을 이미 다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원효 스님에 대한 뭐 기록들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더 소상하게 적어놓은 책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 송나라의 송고성저에 있고 또 송나라입니다. 인감록, 종경록에 아주 소상하게 적어놨거든요. 네. 원효 스님이 신문왕의 왕후가 머리에 뇌종양이 났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 금강산매경 논소를 써서 이를 깨우치게 했다. 그래 병을 낫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제 원효 스님을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원효 스님의 어떤 대성적인 어떤 사상, 원효 스님의 화쟁, 그 속에 해답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 20편 정도의 논문 발표를 국내에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이제 파괴 부분이라든지 원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제 파괴 부분에서는 그 재행무상 편에 보면은 중국 이제 송나라의 인감록과 송고성전에 나오는 일부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어느 날 요섭공주가 원효 스님한테 와서 원효 스님은 늘 그를 가까이 둘려고 하지 않으니까 원효 스님한테 그 요섭공주가 그 답답한 심정을 들었을 때 원효 스님 답이 뭐냐면 그것은 애욕이었어. 애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욕심이었다 이기라. 자기 욕심이 아니고 자기 본능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욕심이었다 이기라. 그거하고 내하고는 틀린다 이기지.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린다. 그래서 인간은 깨어나면은 또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또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과거에 집착해서 자꾸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답을 했는 그런 내용들이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우리 성각자 중에 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자, 이제 또 시간이 상당히 무르익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은 이야기는 뒤에 또 우리 스님 한 번 더 뵙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특히 여기는 그 여여정사란 그 큰 사찰인데 특히 국내 동굴 그 법당으로서는 그 가장 큰 법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기에는 또 많은 그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사찰 여여정사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동굴 속에 이 봉안되어 있는 여러 부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 엄청난 석조물들을 볼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런 큰 원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물론 그 방장 스님이 직접 하시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움을 주셨던
도명스님께서도 잘하지 싶어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정사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뭐 지금도 젊지만, 그 청년기에 방황을 할 때, 네. 예, 그때 이제 이 산중에 제가 왔었죠. 네. 왔다가, 네. 그때 뭐 저희 은사이신 정혁헌 스님께서는 이게 조그마한 그냥 산에 그 암자를, 예. 뭐 암자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네. 일반 가정집인데, 예. 예, 거기에 부처님을 모셔가 인법당을 해서 예. 이제 스님께서 그 선방 다니시다가 나오고 나서 어디 계실 데가 없으니까 그 짐이라도 바랑이라도 풀어놓을 곳을 찾는다고 해서 그러다가 뭐 이 도량과 인연이 되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얘기를 하자면 길고 예, 좀 신비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스님과 여기서 인연이 돼가 출가를 했고 이제 제가 행자 생활할 때 예정사제 법당을 이제 기초공사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과거에는 불사를 하면 예, 그 할아버지 스님, 아버지 스님, 네. 예, 손자 스님에게 한 네. 3대에 걸쳐가지고 네. 도량을 이루는데 예, 옛날하고 지금 좀 여건도 달라진 게 있지만 예, 정혁헌 스님께서는 워낙 이 원력이 크신 분입니다. 예, 그런 예, 걸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한 30여 년 만에 예, 거의 본사급에 버금가는 네, 이런 대도량을 이루셨죠. 물론 이렇게 이룰 때는 예, 많은 수행과 기도와 또 스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출가한 우리 사형제들이 10분이 계신데 네. 예, 여기서 이제 출가하면 등짐도 치고 돌도 들고 또 시멘트도 비비고 이런 그 울력을 예,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울력으로 해서 이런 대도량이 예, 그렇군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이곳저곳 이래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 자리에 그 함께 주석했던 많은 스님들의 울력이 역력히 보이고 예. 또 그 지금 방장 스님으로 계신 큰 스님의 역할도 엄청났을 것이다. 그러고 그분의 어떤 소신과 상감이 보인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주지 스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미룰 수 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존경합니다. 아이고, 예. 이제 저희도 사실은 출가해가 예.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하나 짓는다는 게 사실 출가 초기에는 그냥 뭐 저도 철이 없을 때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포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일생 동안 부처님 모시는 도량 하나 연다는 게 예.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큰 대도량 또 이런 좋은 터의 이런 도량은 천년 도량, 만년 도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원력은 전생부터 많은 폭력과 수행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싶습니다. 아마 우리 이 여여정사에 참여했던 모든 스님은 아마 3일 그 수심 그걸 바로 실천한 그런 이 시대의 선각자인 스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무리를 하면서 가야 문화를 역시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마지막 화두는 가야 문화의 재조명, 또 가야 불교의 재조명은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 이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보관이 계시면 한 말씀 마무리 멘트로 해주시죠. 네, 우리가 문화, 종교라고 해도 네. 문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종교가 있는데 네.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네. 그런 방편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문화, 가야 불교의 어떤 그런 가치를 찾자면 이 속에는 모든 것을 포섭하는 융복합의 화엄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서로 정치로 찢어져 있고 지역으로 여러 가지 또 빈부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로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그 근본적인 철학과 사상 그것을 잘 살펴보면 원래부터 통합적인 그런 철학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이미 가야 문화와 가야 불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지혜가 또 해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발굴하고 또 실천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극복되리라고 합니다. 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여정사 주지로 계시는 도명스님을 모시고 가야 불교 또 삼국시대 사국과의 관계, 그 밖에 가야 불교의 재조명 등에 대해서 깊은 부분까지 논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이 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지금 그 연구원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우리 도명스님의 그 발행과 그 또 원력이 널리 알려져서 이 가야 불교의 재조명과 우리 그 가야국, 금관 가야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